조금 과정 섞어서 단연코 경기 침체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 경제를 정말 대책 없이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골딜락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즈음이 시장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네, 이춘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 외국계 운용사에서 주로 근무를 했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올 1월부터 해외 ETF로만 정통 포트폴리오를 지향하는 자문사를 하고 있고요. YTD로 저희가 상품 4개 정도 지금 운용하고 있고, 자산배 운영하고 대체자산 AI, 그다음에 이제 공격자산,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그리고 디펜시브 포트폴리오 4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은 올해 YTD로 한 9%? 20% 정도 수익을 시현하고 있고, AI 대체자산이 플러스 한 8%. 네. 디펜시브는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제 투자를 하려고 아직 조율 중인데, 네. NPV 기준으로 한 4,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핫한 섹터긴 한데, 뭐 워낙 주식형 나스닥 위주다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나 대체 자산 위주로 보면 그렇게 선방은 한 수준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크로 기반으로 한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 분석, 탑다운, 바텀업 하게 되면 일단 사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 방법 중에 이제 매크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크게 보고 작게 들어가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2명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금 자문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법인 자금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고, 판매사에서도 저희 거를 또 예쁘게 봐주셔서, 예, 그래서 이제 출시하고 조금 연말 연초 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자,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매크로를 잘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자산 배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네. 올해 상당히 그 선방한 그런 성과를 네, 내셨잖아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네.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파월의 발언, 그 다음에 물가 안정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저점을 다지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더 갈 것인가? 맞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 때문에 다시금 하락할 것인가? 그래서 한 연말부터 한 내년 초까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요새 많이들 뭐 산타랠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네. 산타랠리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한 산타랠리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려운 시장인 것이, 물가가 한풀 꺾였다는 사인은 이미 나왔고, 저희는 물가 자체는 일단 피크아웃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난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파월 형님께서 네. 발표하신 다음에 네. 급작스럽게 시장의 키워드는 물가에서 이제 경기로 확 옮겨가 버렸죠. 근데 경기는 누가 봐도, 물론 이따 저희는 뭐 침체는 아니고 이제 감속 정도라고 보긴 하는데, 경기가 절대 좋지는 않다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거에 대한 우려감, 물가가 피크아웃 됐다는 기대감, 연준의 피벗이 언제 될 거냐는 또 기대감, 또 시장은 항상 빨리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이슈가 아마 기업 실적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막 혼조되면서 조금 차피한 시장, 좀 흔들흔들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하게 10% 오를 거냐 5% 오를 거냐는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한 자릿수 정도의 시장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 FOMC 이후로 그 금리 해지를 다 이제 이익 실현하고, 이제 위험 자산을 한 30% 정도 포트폴리오 전체에 실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화두가 경기 침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컨텐츠 방향성을 보더라도 내년에 뭐 역대급 침체가 온다, 뭐 우리나라 경우에 IF 같은 경우도 올 수도 있다, 네. 신국에서 부도난다, 유럽에서 또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석을 해봤을 때, 약한 랠리긴 하지만 한 자릿수 정도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렇게 하드 랜딩, 즉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조금 과정 섞어서 단연코 경기 침체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일단 파월 의장께서, 네. 제가 지금 뭐 차트도 가져왔지만, 지금 네. 이 차트에서 보시, 제가
지난 11월 2일 날 프레스 컨퍼런스, 제롬 파월이 프레스 컨퍼런스 한 그 코멘트 중에 발췌했고, 네. 11월 30일 날 지난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스피치한 거에 발췌를 했거든요. 요지가 딱 일관되게 그런 거예요. 이번 올해 금리를 올리면서 이 페드 또는 이제 파월로 대신한다면 일관되게 하는 말은 딱 세 가지예요. 경기를 적당히 좀 죽여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고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기를 정말 어느 누가 경기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뭐 오늘 뭐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네.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재편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이제 뭔가 뭐 패권 싸움이라고 하면 이걸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경기가 푹썩 가라앉게 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정책 이반자든 이분 파월까지도 그런 상황까지는 절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물가를 용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잡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거를 보시는 대로 역대급으로 빠른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가 빨리 잡고 네. 빨리 불씨를 꺼버리자. 이제 불씨 껐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기는 진짜 불씨가 꺼질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경기를 일단 적당히 가라앉혀야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벌써 지지난달부터 7월부터죠. 이미 생산자 물가 PPI는 꺾이기 시작했고 지지난달부터 CPI는 꺾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애매한 게 고용 시장은 또 상당히 셌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주 ADP 보고서에서 나왔고 고용 지표에서도 나왔듯이 뭐 부문별로 꺾이고 괜찮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 스탠스를 그러니까 저희도 페드 정책 금리 그러니까 어퍼 리밋 기준으로 4.75까지 봤는데 한 5%까지는 올릴 것 같다. 그럼 그 와중에 이제 경기는 조금 감속을 하겠죠. 그렇다고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죽일 거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방송들 보고 그러면 막 경제 대공황 말씀하시고 막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면 네. 시장이 어때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그런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좋다 좋다가 이제 익스트림하게 갈리는 경향이 있고 네. 그럼 좋은 건 좋은 대로 안 좋은 거는 또 왜 안 좋다는 거에 대한 막 이 레토릭을 너무 좀 레토릭이 남발이 되는 그러니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분들께서는 그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비관론자의 말은 되게 유식해 보이고 맞아요. 낙관론자의 말은 되게 허황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드린 이유는 파월이 1년 내내 한 얘기가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면 경제를 정말 대책 없이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말 쓰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가 아주 경제 펀더멘탈이 훼손될 만큼 안 좋으면 그때 내가 멈추던가 조절할게. 벌써 지난주에 조절론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고용이 너무 세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가겠다. 이제 이래서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이제 그런 뜻이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고용 시장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미국이 분야별로는 틀리겠지만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미국이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실업률이 되게 낮은 이유가 일자리가 많아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데 일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실업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듯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리면 또는 뭐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심각하면 실업률이 뜨겠지만 일자리 자체가 많아졌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당장 아주 뭐 비관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이미 다 아실 테고 소비 영향도 있고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충 보더라도 미국의 경기는 후퇴를 걱정한 경기 침체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반영고 없지 않을까. 경기 감속 정도 될 거다.
근데 아시겠지만 적당한 경기의 감속은요, 버블도 해소할 수 있는 측면, 재고도 소진할 수 있는 측면, 오히려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그렇게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한 게 인건비 상승률 관점에서도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인건비 증가율이 또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맞습니다. YOY 한 5%도 넘었더라고요. 시간당 임금도 막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반대로 본다면은 물가가 빨리 안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얘기는 또 연준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디펜던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긴축 스탠스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쪽에서도 막 감원한다 이런 얘기가 그 질문 많거든요.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지금 일자리가 많고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아마존과 메타의 케이스는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두 가지가 좀 제가 궁금증이 맞는 생기는데, 말씀이시기도 네. 하고, 저희는 이제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고 할 때 주로 외국 보고서를 많이 봅니다. 저희가 뭐 영어를 잘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저희 다른 대표님이나 저도 뭐 27년, 25년 이제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도 하고 운용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상품 개발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의 과거 그 경험을 비춰보면 외국 보고서가 훨씬 더 인덱스하고 훨씬 빨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분도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시기 타이밍으로 볼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제 감원하고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방금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그 빅테크들이 미국 고용시장, 미국의 지금 일자리가 취업자 수가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빅테크 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의 숫자는 아주 미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에너지 분야, 예를 들면 시추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뭐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하다못해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그 리테일의 어떤 큰 팩토리형 뭐 소매 판매점 이런 데에서 그 유발시키는 고용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뽐내는 되는 거예요, 지금. 업종마다 좀 다르군요. 그럼요. 근데 그 업종마다 다른데 그 업종의 고용 기여 효과가 어느 부분이 훨씬 더 크냐라고 할 때 빅테크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빅테크 부분은 지금 반도체 경기 안 좋고 뭐 가격 떨어지고 맞아요. 그런 영향이 있죠. 그리고 사실 빅테크가 버블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제 거품에 뭐 어떤 거품이 빠지는 현상 정도 이해를 해야지 거기서 막 대량 감원이 있다고 해서 미국 전체 고용 시장을 흔들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고용시장 견조하다. 그러니까 더 호키시하게 나갈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페드가 금리를 올렸으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2020년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가격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거품이 빠지는 거고. 제가 오늘은 그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뭐 1년, 5년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를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네네.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 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에서 소비자 기대 심리,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쪽은 좋지만 어떤 쪽은 적당히 빠져주는, 페드가 의도한 대로 가는, 그러면 경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페드가 원하는 그림이 연출이 되면서 가장 펀더멘털한 기초인 고용이 탄탄해? 그럼 경제 펀더멘털 훼손이 크게 없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버블이 좀 빠지는. 이거가 페드가 오히려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뇌피셜이긴 하지만 내년 정도에는 경기에 대한 또는 기업 실적에 대한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골딜락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적당한 성장률, 거기에 이제 뭐 중앙은행이든 정부의 어떤 인프라, 뭐 IIJA 입법이라든가 IRA 입법이라든가 반도체 칩세트 이런 것들은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거고, 전 세계 그 공급망 자체를 미국 위주로 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좀 곁다리로 가는 얘기지만 IRA법이라든가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IIJA법 같은 경우는 그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
총 수요를 정부가 나서서 불러일으키면서 경제를 완전히 그냥 화랑으로 돌려놔 버렸던 그거만큼의 효과가 있는 법들이에요. 아, 그 정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갖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 조문을 리드 스루 하진 않았지만 모든 조항을 다 봤거든요. 8만 개 조항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그 안에 5만 178번째인가에 핵 연료에 대한 산업 육성 방안까지 다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충수를 끌어올리자는 것도 대기하고 있고, 뭐 빠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절차들이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매년 뭐 어마어마한 정부 지출이 쏟아져 나갈 거고, 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패드 같은 경우도 적당한 만약에 거품이 꺼지면서 적당한 수준의 펀더멘탈 성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굳이 호기 시작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 또는 뭐 뇌피셜입니다 여전히. 네네.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오는 그런 뭐 시점은 알 수 없지만은 그렇죠. 대략적인 그런 매크로 상황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그렇죠. 이제는 뭐 긴축이 끝났다. 네. 좀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견조하고 잘 버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골디락스니까요. 그러면은 한 내년 보통 한 내년 1분기, 2분기 그 정도가 이제 금리 인상의 끝자락이라고 시장에서 네네.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네. 저희는 사실 내년 상반기 중에 피봇에 대한 신호는 나올 거고 여기서 말하는 피봇이 이제 중단인가요? 아니면 인가요? 하락이죠. 이나요? 피봇은 오. 꺾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용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요새 막 여러분들께서 피봇 얘기하는데 피봇은 금리를 올리거나 올리는 걸 멈추다가 내리는 걸로 전환할 때가 전환하는 게 피봇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아, 기대감.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라는 사인이 상반기 중에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래요. 그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까지의 상황은 적어도 올 1년은 연준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시장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석을 많이 하지만 맞아요.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면 정책 위반자들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조절을 하겠습니까? 패드가 얘기한 그거를 잘 해석하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맞는 투자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크게 실패하진 않지 않을까. 저희가 올해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는 멈출 거고 이미 뭐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년, 그러고 그런과 동시에 이제 기업 실적이 내년 1, 4분기가 되면 한풀 꺾였다는 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은 또 흔들흔들 하겠죠. 그래서 그 즈음이 시장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약간 주식을 싸게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